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이양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8강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역시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자, 8강 내용 한번 봅시다. 먼저 첨단 자동차 안전 논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보안 문제, 최종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8강 학습 목표는요. 첨단 자동차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 제도 현황과 그 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자, 첨단 자동차 안전 논란입니다. 우선 첨단 자동차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첨단 자동차 사고라고 그러면요. 우선 제일 큰 게 이제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사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 그 다음에 급발진 등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16년도죠.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운전자 사망 사고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테슬라 자동차였는데요. 이 자율주행 센서가 파란색의 하늘과고 백색의 트레일러 옆면을 구별하지 못해서 충돌해서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자율차에 대한 소위 말해서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슈화되고 그 이후에 그런 보안책 또는 제도적인 거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고는 구글 자율차였죠. 우회전을 준비하던 구글 차량이 갓길에 모래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선을 변경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대개 차선을 변경할 때 우리가 깜빡이 켜고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차들이 이제 속도를 줄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뒤에 오던 그 옆에 차선에 뒤에 오던 그 버스가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자율차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버스가 계속 주행 속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판단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거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센싱, 인지의 문제였고요. 밑에 거 구글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인지 후 판단의 문제였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고가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화제입니다, 사실은. 테슬라 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고되기도 있고, 우리나라 국산차들이 화재가 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게 작년 12월이죠. 한 1년 됐네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벽에 충돌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그 차주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나오지 못하시고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니 차량 구조상 전자식 개폐 방식이 전력 공급이 딱 끊겼을 때는 차량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소방대원들도 출동을 해서 현장에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문이 열기 어려워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거는요. 러시아, 중국, 미국, 노르웨이, 그다음에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좀 이 화재 사건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올해 4월이죠. 텍사스 휴스턴에서 테슬라 모델 S가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 8명이 투입되고요. 7시간 동안 진화를 하면서 10만 리터의 물을 사용했답니다. 결국 여기는 진압이라고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전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10만 리터의 물이 얼마나 한 양이냐 하면요. 미국 보통 가정에서 2년 이상 쓸 수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 그 소방서에서 한 달 이상 그것도 화재 진압으로 쓸 수 있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진압은 못했고요. 전소될 때까지 계속 물만 퍼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화제가 됐죠. 현대 코나 화재가 있었죠. 국내외 이제 14건의 화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결국 현대차가 이제 리콜을 결정합니다. 리콜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무상으로 수리해주는 그런 어떤 결함을 교정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이게 이제 7만 7천 대를 리콜할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게 현대의 잘못이냐 아니면 배터리 제조 회사인 LG의 잘못이냐 뭐 이래갖고 서로 이렇게 공방이 있다가 결국 LG가 이거를 책임지기로 했고요. 약 1조 4천억 리콜 정도의 규모를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리콜을 하고도 계속 화재가 나오는 사고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리콜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원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국정감사에까지 지적이 나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아직까지는 지금 원인 규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뭐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무언가는 지금 결함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 급발진이죠.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원인으로 규명이 됐고요. 총 한 40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러한 이 돈이 손해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담이지만은 미국의 그 자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국가기관이죠. 계속 이 원인 규명이 힘들어서 결국 이제 나사라고 하는 미 우주항공국 있죠. 거기서도 이제 투입이 돼서 같이 원인 규명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OS 운영 체계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중요 변수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용자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능이 잘못 작동해서 급발진이 일어난 걸로 해서 판명이 났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원인이 됐다는데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우리가 한 3년 됐죠. BMW 화재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상 초유의 특정 BMW 모델에 대해서 운행 정지를 내리는 그러한 화재 사건이 있었죠. 201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EGR이라고 하는 즉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런의 냉각수 끓음 현상, 일종 보일링이라고 합니다. 이 냉각수가 식혀줘야 되는데 거꾸로 얘가 끓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재로 이어졌다라고 최종 결함 원인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거 원인 규명을 할 때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나왔었고요. 또 일부 이 원인을 규명하는 그 기관에서 개인적 의견이었지만 당국자 한 분이 소프트웨어 결함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EGR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지만은 지금도 사실은 몇몇 전문가들은 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논란 속에 EGR로 결함이 났지만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를 한번 알아볼게요. 갑자기 왜 항공입니까? 여러분들 사실 그 자율주행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요. 항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항공은요. 비행 중에 이제 하늘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율 비행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웬만한 이제 국제선이나 대형 이런 이동에 있어서는 자율 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잉 737이라는 그 기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이 단거리나 중거리 가는 건데 주로 그 세 명 타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 그거 비행기인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해갖고 인도네시아하고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추락을 해서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189명이 사망하고요. 에티오피아 경우에는 157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뭘로 규명이 됐냐? 원래 비행기가 이제 자율 비행을 하게 되면요. 실속,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 속도를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은 기술을 낮춰가지고 추락 예방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이게 오작동이 일어나갖고 기수가 아래로 항했고 조종사들은 적절한 대처를 못해서 이제 추락하게 됐다라고 나중에 발표가 됐죠. 왜 그러냐? MCA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이 일어났다고 해요. 즉 뭐냐 이게 실속, 속도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떨어져 있는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기술을 자꾸 급속히
아래로 낮추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사고가 났고요. 나중에 보잉사가 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전량타 결함을 교정을 하고 이제 수리를 하고 업그레이딩 시켜서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결국 소프트웨어 결함이 원인이었다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테슬라 작년 12월에 일어났던 거고요. 요건 올해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테슬라 또 코나죠. 요건 코나 화재 사건 현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현상을 보면요, 우리가 이게 뭐 제가 이 사건 사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일단 전기차가 일단 화재가 나면은 거의 전소될 때까지 불길 잡기가 힘들다는 게 현재까지의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럼 자율주행과 안전 이슈가 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율주행만 하면 되느냐? 대체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위에는 윤리적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기 센서, 차량 내부 시스템, 차량 내부 네트워크, 차량 외부 통신 방해 등등등은 여기는 아마 기술적인 오류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사회적 문제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윤리적 이슈는요, 탑승자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소프트웨어가 탑승자를 보호할 거냐 또는 보행자를 보호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는 입력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선택의 딜레마가 바로 윤리적 이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이제 논의가 될 때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사건이 터널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딱 차 한 대만 지나가는 터널이에요. 터널인데 차가 지금 자율주행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술주정뱅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 술주정뱅이를 어떻게 보면은 위험하게 이 피해를 줄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우측으로 벽으로 부딪히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터널 딜레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과연 그 소프트웨어가 판단을 내리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하느냐라는 게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요. 아마 시행착오와 또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윤리적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 센서부터 차량 외부 통신 방해까지는 바로 뒤에 다음 내용에 자율주행과 보안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할 내용들입니다. 요건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행자 영상 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 유출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도 인지기술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각종 센싱을 하는데 그때 뭐 3D 카메라도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그 차가 주행하는 그 주변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상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 차의 정보에 노출이 되는 거죠. 단적으로 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로나 초기에 이제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죠. 이 사람은 집에서 밖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뭐야, 당구장도 가고, 응? 뭐 술집도 가고 노래방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역학조사를 위해서 그게 공개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감염이 되고 집에 그 노출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거짓말하면 당연히 혼나야죠. 집에 특히 부인분들한테 아주 엄하게 혼나야죠. 그런데 우리가 좀 넓게 보면은요, 영상 정보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뉴스나 또 어떤 공익적인 어떤 촬영에 있어서는 원래 객체가 되는 그 주인공, 대상이 된 사람 외에는 전부 다 뭡니까? 모자이크 처리하게 되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정확한 인지하고 판단을 위해서는 어때요? 이게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또 사람과 비슷한 어떤 물체인지, 왜 3D 영상으로 그 영상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고, 이거를 이제 계속 우리가 또 스토리지 저장을 하겠죠. 나중에 이제 블랙박스 같이 이걸 또 분석도 하게 될 텐데,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과 어떤 제도적 보안 장치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는 뭐냐? 공급자와 수요자, 즉 소비자하고의 정보의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즉 자동차를 공급하는 판매사나 제작사들은요, 이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차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공급자, 즉 제작자만큼의 이 지식이 없어요. 특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OTA, 오버 더 에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게 과연 성능의 업그레이드인지 어떤 결함에 의한 그것을 수정하는 건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이게 법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업그레이드 시킬 때 그 내역과 어떤 성능이 어떻게 변했다는 걸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그러한 법안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게 과연 성능 개선인지 결함 교정인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결함 교정이라 그러면 소비자는 그때까지 뭐예요? 모르고 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의 가장 큰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 그 결함이냐, 뭐 성능 개선이냐, 이러한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우리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련 제도하고 인프라 정비예요. 특히 이제 제도에 있어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칠게요. 아까 우리 자율차 사고 있었죠. 뭐 하늘하고 그 벽에 하얀색 그 큰 차에 하얀색을 구분 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배울 때까지는 레벨 4에까지는 운전자가 운전자 위치에 누군가는 앉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고가 왔을 때, 또 어떤 비상사태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언가를 컨트롤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은 멀쩡하게 잘 가고 있던 자율주행이 갑자기 센싱도 잘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판단 오류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과연 이게 기계의 잘못이냐 사람의 잘못이냐, 바로 책임 귀속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제기가 됩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뭐하고 관계되느냐, 바로 보험의 문제입니다. 보험의 문제. 과연 이게 차를 믿고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안전 규격에 맞게 구매를 해서 그거를 이제 운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의 잘못이냐 이 자율차의 잘못이냐, 여기에 따라 보험에 귀속되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는 거고요.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단편적인 어떤 결론보다는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은 시범 단계죠. 레벨 2는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제 곧 레벨 3는 지금 시범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과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자율주행과 보안을 논하기 전에 실체가 뭐냐 이거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실체가 뭐냐? ENTITY, 엔티티입니다. 엔티티. 이게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뭔가가 우리가 이거를 자율주행을 하게 하는 하나의 뭔가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뭐예요? 자동차 자체죠. 계속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은 자동차 자체가 전장화되고 소프트웨어 들어가고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고 다양한 뭐예요? 하이테크가 들어가서 그러한 성능과 안전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자체가 일단 하나의 실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만 똑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외부에 있는 커넥티비티, 그 연계성을 가지고 연결을 가지고 뭐예요? 외부에 있는 뭐예요? 통신과 연결을 통해서 그만 수많은 그 인프라들과의 그 통신을 통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외부 인프라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실체가 됩니다. 뭐 교통 체계부터 IoT에 의한 뭐 각종 방해물이나 안전과 관련되는 요소 등등등등이 다 외부 인프라 시스템이죠. 여기서 아까 커넥티비티를 얘기했죠. 그럼 뭘로 연결이 되겠어요? 바로 통신입니다. 통신. 그러니까
자율주행 실체는 자동차, 외부 인프라 시스템, 그 다음에 통신까지 있으니 보안 문제도 자동차 자체의 보안, 다음에 통신에 있어서의 보안, 외부 인프라 시스템의 보안,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안 문제에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자율주행 보안 위험은요, 각각의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사항들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여기서 가용성 손상이 우선 나와 있네요. 가용성이 뭐냐면 availability입니다. 이거는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손상이 있는 거야. 뭐냐? denial of service. 그러니까 이게 이 서비스를 못 쓰게 부인할 수 있도록 그냥 공격을 해놨고 시스템 손상이 돼서 업데이트가 방해된 거예요. 즉 뭐냐? 이게 공격을 통해 갖고 내가 써야 되는데 내가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또 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나라고 얘기를 하고 야 이거 잘 썼는데 쓰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라. 또 이런 거에 이제 관계되는 게 뭐냐? 센서 인식 방해가 있겠죠. 이 센서는 센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 이제 인식을 방해한다든가 의도치 않게 서비스를 중지한다든가 메시지나 통신을 차단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화를 못 받아 핸드폰으로 치면은 왜? 핸드폰은 뭐야? 전화를 쓰고 우리가 통신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용성 손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통신 외부 인프라에 다 연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또 중요한 게 데이터 손실입니다. 데이터가 변조되거나 삭제, 삽입, 손실, 유출되는 그러한 현상들. 다음에 로그 데이터 조작.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갖고 뭐 쓴 걸로 조작이 된다든가. 또 내가 이제 썼던 그 레코드 같은 것들이 조작이 되고 변조되는 거. 결국 메시지 위조나 변조도 이제 거기하고 관계가 있겠죠. 여기 이제 데이터 손실인데 이것도 자동차나 통신, 외부 인프라에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적절한 암호. 간단히 얘기할게요. 패스워드 뭐 노출이죠. 패스워드 안 먹어. 내가 패스워드 매일 로그인했는데 안 먹어. 또 패스워드 자체가 노출이 됐어.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갖고 막 뒤적고 다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SNS 잘 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이디는 나와 있으니까 그냥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다 아무리 이상한 소리 다 올려놓고 이상한 사진 다 올려놓고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암호의 문제고요. 요건 자동차뿐만 아니라 외부 인프라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배웠죠? 거기서 이제 내가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장해서 들어가고 거의 휘젓고 다니는 거죠. 위험하죠. 다음에 부적절한 물리적 통제가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스파이가 USB 딱 들고 들어가고 뭐 정보를 캐내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뭐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 상대방 컴퓨터에 막 퍼뜨리기도 하죠.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면서 USB 포트 갖고 불법 조정한다든가 물리적으로 데이터 손실을 시킨다든가 불법 하드웨어 설치한다든가 뭐 서버에 물리적으로 이제 이 도용을 해서 접근을 해서 거기를 막 그 좀 못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거는 자동차나 역시 외부 인프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악의적 프로그램 실행.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감염되고 변조된 업데이트, 악의적 메시지 수신, 악의적 소프트웨어 실행, 악의적 소프트웨어 이게 전부 다 바이러스나 해킹이죠. 뭐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막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의적 프로그램 실행. 이거는 뭐 자동차나 통신, 외부 인프라 다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설계 구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는요, 문제는 뭐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애당초 설계가 잘못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결함 자체가 태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손상, 애플리케이션 손상, 불필요한 서비스, 부적절한 프로세스 등등등등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자동차 통신 외부 인프라에 다 연계가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사용자 권한 관리. 이게 뭐 불법 권한 획득 다 관계가 있죠. 부적절한 뭐 접근이나 암호. 다음에 신원 변조 사기. 내가 아닌데 얘가 인식을 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주인이야. 그래갖고 이거 문이 열리고 차가 불러다니고 그냥 그 차 타고 걔는 도망가면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시빌 공격 같은 건 뭐예요? 이제 네트워크에서 많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용자 나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부하가 걸리고 있죠. 뭐 이런 거. 다음에 부적절 인지 행동이 있습니다. 사용자 부주의죠. 여러분들도 지금 스마트폰 쓰다 보면 잘못돼서 뭔가 누를 수가 있죠. 어떤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뉴스 보다가도 내가 요걸 눌렀는데 그 위에 뉴스가 된다든가. 그런데 자율차는 이 시간에도 계속 일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조작이 잘못됐다.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건 잘못하다 뭐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조작에 의해서 위험한 사고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죠. 이것도 이제 자동차와 외부의 인프라까지 다 연계가 되고요. 중간에 제가 하나 빠뜨렸죠. 뭐예요? 중간자 공격이 있네요. MITM, Man in the Middle. 이거는 통신에 있어서 당연히 있는 건데요. 통신은 내가 허용하고 내가 소통하고자 있는 무슨 대상과 그의 모든 게 끼어들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통화하고 있어요. 친구하고 누군가 도청하고 있어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중간재 끼어들어서 그 정보를 빼낸다든가 특히 영상 정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최근에도 그런 사건 하나 있었죠. 아파트의 그 월패드에 그걸 다 이 녹화라고 그럴까요? 동영상 자체를 다 얘가 들여다본 거예요. 이거 중간재 끼어들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집에 우리는 편한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군가를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간재 공격도 굉장히 심각한 자율주행의 보안 위협이 됩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안전 제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 과제는요, 크게 개발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있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안전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어떤 기법의 적용 문제인데 첫 번째는 안전성 확보를 상세 설계 과정에서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잠깐 더 보고 갈게요. 두 번째 뭐냐? 안전 개발 프로세스 각 단계별 세분화된 프로세스 정보가 미흡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소프트웨어를 좀 떠나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사실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실제 운행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사실은. 뭐 물론 그 옛날에 시험 단계에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시범 운영이라도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한번 볼게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이제 100년이 이제 넘어가죠. 100년이 넘어가고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경제 성장에 따라서 마이카라는 걸 가지고 일가구 1차 차 한 대씩 들어온 시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들이 굴러다녀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 2명당 하나 정도가 차를 다 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마이카 시대를 대기 1990년 전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가구 그 1차들을 소유하게 됐는데 그런 많은 차들이 굴러다니면서 사건, 사고, 고장, 결함, 수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예측하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들이 애당초에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런 안전의 문제들, 그 다음에 설계 단계, 또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생산 단계별로 이런 안전에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고 또 그렇게 확산시키고 있죠. 그런데 자율차나 전기차는 그렇게 충분한 경험지가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보려면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최소 15km를 주행한다는 경험을 얘가 시뮬레이션 해서 안전의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15km 대단하죠. 우리가 일반 승용차 가정에서 쓰는 게요. 많이 타 20만 좀 넘게 타나요? 물론 택시 같은 거 5, 60만 탑니다만은 어쨌거나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15km라고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차가 굴러다니면서 각종 경우의 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사건이나 사고나 결함이나 교장 같은 그러한 이 예측이 돼야지만 이런 상세 설계도 하고 프로세스 단계별로 그 정보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당초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테스트 단계 산출물의 계획 대비 소프트웨어 안전성 요구사항 추적이 어렵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뭔가 발견해도 우리는 애당초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작동이 됐지? 이게 과연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인지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이런 문제인지 또 다른 소프트웨어와 충돌을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지 이러한 추적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1, 2, 3번의 문제 중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4, 5번에 있다고 봐요. 즉 뭐냐? 역량과 전문 지식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소프트웨어. 사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갈 길은 멀죠. 정말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결함 여부 판단의 문제를 보면요. 대개 이제 한 5개가 있는데 소프트 개발하고 운영에 안전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즉 처음에 위험 분석, 소프트웨어 계획,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개발하는 거죠. 다음에 통합, 운영 이러한 주기별로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만큼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뭐라고 할까 역사나 그런 경험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위험 분석 기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즉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위험도 분석하는 기법들. 우리가 자동차는 시험 평가도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에 적용할 소프트인데 이게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위험 분석 기법 이 자체도 이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이게 3번도 같은 이제 맥락인데요. 안전 기능이 의도한 바와 같이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올바른 검증 시험 방법 적용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위에는 2번은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위험이라고 하면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하고 결합도 되고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올바른 검증 시험 방법 적용 과제도 있고 이런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그냥 소프트웨어 상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차에 장착이 돼서 가고 있다가 어떤 충돌 사고가 났어.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추돌 사고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소프트웨어가 여전히 정상적인가? 겉으로 하드웨어는 우리가 간단한 추돌이 났을 때는 그냥 간단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서로 합의하고 헤어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차는 굴러가는데 과연 소프트웨어 손상이 났나 안 났나? 이거는 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의 충돌 충격 시험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과거 내연차는 우리가 간단한 추돌 같은 경우는 뭐 서로 막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죠. 현장에서 뭐 합의 볼 수도 있고 벗겨진 거 이거 뭐 수진하십시오 해서 그거 돈도 주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모릅니다. 왜? 이제 자동차가 옛날에 이 정밀한 어떤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제품을 좀 떨어뜨렸어. 이거 어때요?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모르죠. 이런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가서는 전자장치와 소프트웨어 복합도 각 부품의 통합 제어 등을 위한 안전 방안과 표준 정립 과제가 있다. 근데 요거는 소프트웨어 표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이 순간에도 계속 지금 국제적으로 이게 협의가 되고 있고요. 또 개발자뿐만 아니라 국가 간도 괜히 지금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세크 기억나시죠? 오세크 VDX 우리가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도 그런 하나의 방안 중에 하나로 나와 있고 그것도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면서 갑니다. 사실 자동차 안전 기준도요. 국제 조화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제어,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기능 등 플랫폼 방식의 구동 시 안정적 구동 및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즉 뭐냐?
전기 제어 플랫폼 따로 있고 커넥티드 플랫폼 따로 있고 자율주행 플랫폼 따로 있는데 이러한 것이 안정적, 스테이블하게, 요건 스테이블입니다. 세이프티 뭐 물론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스테이블. 항상 일정한 기능과 성능과 안전을 가지고 워킹, 작동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이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율주행은 어때요? 같이 복합적으로 자꾸 제가 몇 번 되풀이 하지만은 통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기능과 모듈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등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론 연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제도 논의라고 그랬어요. 논의라는 건 지금도 이 얘기는 뭐예요? 뭐 그렇게 뭔가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뭔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풀어야 할 과제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있어 더 최적화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소프트웨어는요, 특히 자동차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는요, 제조물 체급법에 의해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되는 건 뭐예요? 제조물 책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 객체로서 한 해에 된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뭐 물건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제조물이다. 제조물이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제작자 또는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볼게요. 소프트웨어는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하드웨어하고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기와 결합하고 또 복잡성으로 인해서 결함의 기준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설정하기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차에 소프트웨어 장착하고 가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결함인지 하드웨어의 결함인지 이 범위 설정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야 될 문제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에서 봐야 됩니다. 우선 소프트 개발 결함, 그 소프트웨어 만들 때죠. 구현할 때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었나 이거죠.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체 설계가 있었냐 이거죠. 여기서 뭐예요? 그 얘기인즉슨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설계 자체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세 번째 결함은 뭐냐? 표시상 결함입니다. 표시가 뭐냐? 사용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지금 자동차 제작사들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탑재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디까지 이게 결합됐을 때 어디에 어디까지 얘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디까지 작동하다가 어디서 얘가 여기까지 하드웨어 결합이고 여기는 뭐 소프트웨어 결합 이거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표시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뭐냐? 과학기술 수준의 결합 여부를 증명해야 된다. 이거를 단지 그냥 이거 버벅거려요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속도가 기준이 있었는데 뭐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조업자나 소비자 모두가 과학기술 수준의 결함을 증명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이제 하나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요. 제조업자는 전문가예요. 소위 말해서. 소비자가 그만큼 제조업자만큼 알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정보의 비대칭 얘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자는요. 최소한 제조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돼요. 그럼 뭐냐? 소비자는요. 뭘 증명해야 되냐? 이게 이 제조상의 문제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사는 가능한 사용 과정에서 생긴 결함이라고 몰고 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사실은 소비자에게 좀 불리하다고 대부분들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극복하는 과제나 그런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풀어갈 문제죠. 그럼 현황은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즉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는 이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서 제조물이라 할 수 있고
즉 소프트웨어,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지만 이 뭔가 하드웨어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제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이러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장치나 차량도 당연히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차는 소프트웨어가 뭐 몇 개가 들어가든 무슨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든 이거는 자율주행차, 전기 자동차를 구성한 게 당연하고 요 자체로서 하나의 제조물이다. 그러니까 제조물로서 제작자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관해서 제품 분류 책임 이 도입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떤 제품의 분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불합리한 위험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제품 분류 전체에 대하여 결함을 인정하는 제조물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어떤 결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단지 소프트웨어가 결함이 있다는 건 원인일 뿐이고 아 이거는 자동차의 결함이다라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제 해석인데 여러분도 우리가 스마트폰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이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화장실에 빠뜨려 갖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제일 많은 게 깨지는 거죠. 우리가 스크린 깨지는 건데 그거 없이 그러한 하드웨어적 손상 없이 소프트웨어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삼성폰을 쓴다고 그럴게요. 삼성폰이 뭔가 이제 결함이 생겼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결함이기 때문에 삼성이 야 소프트웨어 어디서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면요. 이미 거기에 스마트폰 기능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다 들어있으면 전지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삼성폰의 결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결함 생기면 어디로 가요? 삼성 AS 센터 가서 그렇게 고치고 뭐 수리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와 있는데 문제는 왜 도입 논입니까? 요거의 범위. 스마트폰 이제 그렇게 와 있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복잡해요, 사실은 이게. 이 스마트폰 같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제품 분류 책임 도입에 대해서 그 범위 또는 적용하는 그러한 것까지 논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의를 해서 요거를 도입하자고 지금 활발히 논의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도입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부품 단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부품사가 또 책임져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나 깊이라고 그럴까요? 어디까지 이 책임을 질 거냐는 거에 대해서 제품 분류 책임을 도입해서 그걸 설정하자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하나 보고 갈 건요. 이 결함이라고 인정되는 건요. 효용보다 그 위험이 더 컸을 때 결함으로 인정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제품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과 효용을 분석을 해서 위험이 더 컸을 때 이 제품에 하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 판매 금지를 시키고 경우에 따라 퇴출시킨다는 겁니다. 요걸 이제 꼭 자동차까지 안 가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백신들 다 맞으셨죠? 예, 저도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어요. 부작용 분명히 있다고들 지금 하고 막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백신을 계속 맞게 합니까? 지금은 백신을 안 맞는,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효용이 더 커요. 그죠? 어쨌든 뭔가 예방 효과가 더 있고, 감염을 막는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지금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법리적인 해석입니다. 만약에 너나 할 것 없이, 백신을 맞아갖고 오히려 부작용이 10명 맞으면 8명, 9명 나옵니다. 위험이 더 크죠. 이럴 경우 이건 당연히 퇴출이죠. 금지시키고. 이런 형태의 해석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자율주행차 다시 돌아올게요. 자율주행차에 있던 이런 어떤 결함도 자율주행차가 자율운행을 하는 효용이 더 컸을 때는 아직까지 결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위험이 발생하고 고장률이 더 높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험, 결과물로서 어떤 뭐 충돌 사고가 더 일어나고 이랬을 때 그 해당되는 모듈의 원인이 규명됐을 때 바로 이제 그 결함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지금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이 있네요. 요거는 현재 ISO 26262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차량 시스템의 잠재적인 재난 요인 분석과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요. 이에 따른 안전 목표와 기능 안전 요구 사항을 식별해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여 차량의 기능이 용인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안전 프로세스래요. 복잡하네요. 예, 이건 뭐냐,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일단은 이건 표준이에요. 기준은 아닙니다. 이 표준입니다. 여기에 접근해서 안전적으로 어, 어,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일종의 기준을 국제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이쪽에 따라하고 있다고 해요.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더 자세히 찾아보십시오. 요거는 또 별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였죠. 별개의 어떤 하나의 그 분야인데, 세부 분야인데, 원래는 이게 자동차 전기 전자 시스템 안전을 위해서 IEC라고 있습니다. 국제전기위원회라고 했는데 요거 굉장히 오래된 기구입니다. 한 100년 넘었어요. 스위스 본사가 있고,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이나 시스템은요, 여기에 어떤 기준이, 안전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거. 우리도 그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간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거기에 갖고 있는 IC 61508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전자 전기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근간으로 ISO 26262가 제정되었고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지금 채택을 하고 있답니다. 요건 사실은 제가 뭐 ISO 세부적인 내용들, 프로세스 구성이 있네요. 구현부터 뭐 설계 시험, 명세 검증 이렇게 이제 패러를 가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찾아서 자세히 보십시오. 이걸 왜 얘기하느냐? 이게 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는 수많은 부품, 경우에 따른 모듈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 전장화가 되면서 뭐예요? 인베디드 소프트가 많이 장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슈만 해도 벌써 70개에서 1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현대나 BMW나 도요타나 이런 회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모듈이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또 특정 장치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부품사들은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겠죠. 거기도. 그럼 뭐요? 이런 기준에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1차 밴더, 2차 밴더. 제가 그때 티어 1, 티어 2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죠? 부품사. 기억나시죠? 아유, 기억난다고요? 당연히 안다고요? 고마워요. 예. 이제 그런 회사들까지도 이러한 소프트웨어 안전이나 또 표준이나 기준에 관해서 역량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릴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분야도 이제 전문 분야로 저는 한 해 독립된 전문 분야 더나 산업으로서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국제적으로 지금도 계속 뭐예요? 최적화되는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거기에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하는 이런 회사들은요, 또는 기업이나 이런 연구소들은요, 이런 기준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또 그거를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숙제 한번 볼까요? 자, 첨단 자동차 고장났다. 무엇이 고장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카센터가? 뭐 20년 단골 우리 카 정비센터가 가면 다 고쳐주나? 원인하고.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사고는 사람이 낼까 자동차가 내는 것일까? 자율절대 얘기죠. 뭐지 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해서 더 찾아서 알아보십시오. 사실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적용하는 거 못지않게 안전 분야도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 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전 이슈 더 찾아보시고요. 법적 제도적 쟁점 더 찾아서 보시고, 기존에 사이버 보안 위협이 있었죠. 지금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일반 쓰고 있는 거, 이런 거가 자동차 분야에 추가로 적용해서 일어날 위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도 선행학습이 됩니다. 다음에 ISO 26262의 세부 내용 이게 굉장히 안에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내용도 한번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의 윤리적 문제 찾아서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왜 윤리,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입력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이 되고 이건 뭡니까? 예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Q&A는 네, 이메일로 주고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고문 보시고 여기까지 8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